포크를 내려놓은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시카고에서 파스타만 20년을 만져온 사람이었습니다. 면이라면 이 세상 누구보다 잘한다고 믿었죠. 면은 뜨거울 때 후루룩 넘겨야 면입니다. 한 김만 식어도 그건 그냥 실패한 음식이고요. 그게 제 평생의 신념이었습니다. 손님이 식은 파스타를 2번만 가져와도 저는 주방을 통째로 뒤집어 엎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5년을 배웠고 미국 신문에 면 요리 칼럼을 15년이나 연재했습니다. 제 분야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님이 절반쯤 남기고 간 한국 음식 한 접시가 설거지통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갑게 식은 붉은 면. 한심하다는 생각으로 한 가닥을 입에 넣었습니다. 코웃음 한번 쳐줄 작정이었죠. 차가운 면이라니 여름 한철 버티는 미봉책이라고 늘 무시해온 음식이었으니까요. 양념으로 대충 덮어버린 음식, 제 머릿속 한국 음식은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한 입, 또 한 입, 그리고 또 한 입. 식었는데 면이 전혀 불질 않았습니다. 매운맛이 먼저 오고 그 뒤에 단맛이 따라오고 마지막에 신맛이 혀끝을 정확히 때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순서를 미리 정해놓은 것처럼요.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제가 평생 무시해온 그 차가운 면이 오히려 식어야만 제맛이 나도록 설계된 음식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입안에서는 분명 차가운 면이 살아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거든요. 식었는데 왜 더 맛있지? 이 한마디가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면은 뜨거울 때가 전부라고 15년을 외쳐온 남자였습니다. 제 칼럼을 읽고 식당을 찾던 독자만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누가 보면 비웃을 일이었죠. 차가운 면 한 젓가락에 20년 신념이 흔들리다니요. 하지만 그날 밤 제 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입이 먼저 항복해버린 겁니다. 그런 제가 왜 차갑게 식은 한 그릇 앞에서 그토록 허망하게 무너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데니얼 코왈스키입니다. 폴란드계 미국인이고 시카고 한복판에서 파스타 전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면이었습니다. 23살에 이탈리아 볼로냐로 건너가 5년을 살았습니다. 그 도시의 좁은 골목, 어느 오래된 식당 지하에서 손으로 반죽을 치대는 법부터 다시 배웠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밀가루와 달걀을 섞고 손바닥이 부르트도록 반죽을 밀었습니다. 손톱 밑에 늘 밀가루가 끼어 있었고 팔뚝은 반죽을 치대느라 늘 욱신거렸습니다. 그게 제 20배의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이 술집을 드나들 때 저는 밀가루 먼지가 자욱한 지하 주방에 있었습니다. 외로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손끝으로 반죽의 탄력을 느끼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짜릿했으니까요. 도장 셰프는 좀처럼 칭찬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 면을 보고 고개를 한번 끄덕여줬을 때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그만큼 면은 제 전부였습니다. 볼로냐의 노장 셰프는 저에게 늘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면은 온도다. 끓는 물에서 건져 올린 그 순간부터 단 1분 안에 손님 입에 들어가야 한다. 그 1분이 지나면 면은 죽는다. 그는 식어버린 면을 보면 접시째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고 그 가르침을 종교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제 가게를 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손님 테이블까지의 동선을 초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면이 접시에 담기고 손님 앞에 도착하기까지 45초. 저는 그 45초를 지키려고 직원들을 매일같이 닥달했습니다. 면이 단 10초만 늦게 나가도 저는 그 접시를 다시 만들게 했습니다. 손님은 모를지 몰라도 제 혀는 알았으니까요. 면은 뜨거울 때가 전부였습니다. 식은 면은 셰프의 실패이자 변명이었습니다. 미국 신문에 면 요리 칼럼을 쓰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제 칼럼의 주제는 늘 비슷했죠. 면의 온도가 곧 면의 인격이다. 식은 면은 변명일 뿐이다. 차가운 면은 셰프가 자기 실력을 숨기려는 핑계다. 독자들은 제 단호함을 좋아했습니다. 제 칼럼 한 줄에 식당 하나가 손님으로 가득 차기도 했고 또 어떤 식당은 제 혹평 한 번에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제 가게는 시카고에서 손꼽히는 파스타집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예약이 한 달씩 밀렸고 멀리 다른 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찾아오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마지막 손님이 나갈 때까지 주방을 지켰습니다. 면 한 가닥의 굵기, 삶는 시간 1초의 차이, 그릇의 온도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쌓아올린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향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면에 관한 한 미국에서 제 말이 곧 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한 번은 어느 신생식당이 차가운 국수를 메뉴에 올렸다가 제 칼럼에 혹평을 받고 2달 만에 문을 닫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면을 식혀서 내는 셰프는 면을 두려워하는 셰프다. 뜨거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차가움 뒤로 숨는 것이다. 독자들은 그 문장을 인용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에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차가운 면은 패배자의 음식이라고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이면 제 칼럼을 읽으려는 독자들의 편지가 쌓였습니다. 어떤 독자는 제 칼럼을 모아 스크랩북을 만들었다며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죠. 저는 그런 인정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어느새 오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 전까지는요.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동료 평론가 마크 레비가 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마크와 저는 10년 넘게 같이 면 이야기를 해온 사이였습니다. 둘 다 뜨거운 면을 신봉했고 둘 다 고집이 셌죠. 그날 마크는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전화를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이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국 사람들이 빨갛고 차가운 면을 젓가락으로 비비고 있었습니다. 그릇 안에서 붉은 양념이 면을 휘감았고 사람들은 그걸 후루룩 넘기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는 한 입 먹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옆 사람을 붙잡고 뭐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또 어떤 남자는 그릇을 거의 들고 마시다시피 했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영상 조회수는 제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였습니다. 솔직히 그 숫자를 보고 잠깐 멈칫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죠. 이것 좀 봐, 대멸. 마크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한국 면에 완전히 미쳤다는데 저는 화면을 한번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면이라. 제 머릿속에서 그건 음식이라기보다 그냥 양념 덩어리였습니다. 매운 고추 양념을 잔뜩 끼얹어서 면 자체의 맛은 깡그리 가려버리는 음식. 면이 부실하니까 양념으로 덮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진짜 좋은 면은 소금간만 해도 빛나는 법이라고. 양념 뒤에 숨은 면은 자신 없는 면이라고요. 마크도 처음엔 저와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마크가 숫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국 성인 10명 중 8명이 매운맛을 즐긴다는 조사가 있어. 한 식품회사가 조사한 건데 이게 이제 잠깐 유행이 아니라 미국 사람 입맛 자체가 바뀐 거라고. 매운맛이 주류가 됐다는 거지. 저는 그 숫자를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매운맛이 유행이라고 해서 그게 면의 본질을 바꾸진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운 거야 미국에도 멕시코 음식이 있고 인도 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매운맛 좀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게 곧 한국 면이 대단하다는 증거는 아니라고요. 저는 마크에게 그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마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먹어보긴 해야 하지 않겠냐고. 평론가라면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고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먹어볼 가치도 없다고. 빨간 양념에 차갑게 식은 면. 그 조합만 들어도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요. 저는 제 혀를 믿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 없는 그 혀를요. 그날 밤 마크와 저는 와인을 2병이나 비웠습니다. 우리는 한국면뿐 아니라 요즘 유행한다는 온갖 음식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비웃었습니다. 유행은 거품이고 거품은 결국 꺼진다. 진짜는 시간을 견딘 고전이다. 우리 둘은 그 결론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잔을 부딪히며 우리는 면의 마지막 수호자라도 된 양 의기양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장면입니다. 그날의 저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마크가 돌아간 뒤에도 저는 그 영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빨간 면, 그 행복한 표정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한때의 유행일 뿐이라고. 저런 건 1년이면 사라진다고요. 진짜 면은 결국 뜨거운 면이라고 시간이 증명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뜨거운 국물에 면을 말아먹어온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차가운 면은 그 긴 역사를 거스르는 객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와인 한 병을 비우는 동안 제 결론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퇴근하고 주방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손님이 절반쯤 남기고 간 그 차가운 한국면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누가 한국 식당에서 포장해 와서 제 가게 한쪽에서 먹다 남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크가 보여준 그 영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 난리인가? 한번 확인이나 해보자.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었던 겁니다. 그릇을 들여다보니 붉은 양념이 면 한 가닥 한 가닥을 코팅하듯 감싸고 있었습니다. 윤기가 흘렀고 참기름 향이 은은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차갑게 식었는데도 면은 서로 들러붙지 않고 가닥가닥 살아있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보통 면은 식으면 떡처럼 엉겨붙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작은 위화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차피 맛없을 거라고 이미 결론 내린 상태였으니까요.
주방의 불은 절반쯤 꺼져 있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선채로 그릇을 들고 면 한 가닥을 젓가락에 걸쳤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보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지. 입꼬리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비웃음이 몇 초 뒤에 어떻게 얼어붙을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한 접시가 제 인생을 둘로 갈라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여전히 세상에서 면을 제일 잘하는 남자였으니까요. 그 자만심이 며칠 뒤 어떻게 산산조각 날지 그때의 저는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그 차가운 면 한 그릇 사건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애써 그날 밤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냥 배가 고팠던 거라고, 술 기운에 입맛이 둔해졌던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혀끝에 남은 그 감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면을 삶다가도 문득 그 차가운 면이 떠올랐고 소스를 졸이다가도 그 매운맛 뒤에 따라오던 단맛이 입안에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일부러 더 뜨거운 파스타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허라, 이게 진짜 면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면이야말로 진짜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어쩐 일인지 그 차가운 면의 잔상은 점점 더 또렷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점심이었습니다. 제 가게는 평소 같으면 점심 손님으로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테이블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날씨 탓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점심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쳐보니 숫자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2달 전과 비교해 점심 손님이 3분의 1 가까이 빠져나간 겁니다. 저는 장부를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기가 나쁠 때도, 옆 골목에 새 식당이 들어섰을 때도 제 가게는 끄떡 없었으니까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찾으려고 단골 손님 몇 명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중 한 손님이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데니얼, 솔직히 말해도 돼요? 요즘 점심에 다들 그 한국 분식집에 가요. 여기서 2블럭 떨어진 곳에 있는 김 사장님네 작은 가게요. 거기 비빔국수가 진짜 물건이거든요. 처음엔 호기심에 한번 가봤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2-3번씩 가게 되더라고요. 그 손님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눈빛만은 진심이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데니얼도 이해할 거예요. 그 말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대단한 비밀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에서는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비빔국수.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일주일 전 그 차가운 붉은 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에서는 뭔가가 욱하고 치밀었습니다. 제 손님들이 시카고에서 손꼽히는 제 파스타 가게를 두고 2블럭 떨어진 작은 분식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니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작은 가게가 뭐길래? 제대로 된 주방 설비도 없을 텐데 셰프가 무슨 정식 수련을 받았겠습니까? 그저 매운 양념으로 사람들 입맛을 잠깐 홀린 거겠죠?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그 차가운 면의 감각이 자꾸 발목을 잡았거든요.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는데 손에 든 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저는 불안했던 겁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신념이 작은 분식집 하나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며칠 뒤 마크가 다시 가게에 들렀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대뜸 물었습니다. 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저는 손님들이 한국 분식집으로 옮겨갔다는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마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자기도 그 가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숫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마크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내가 좀 알아봤는데 말이야. 미국에서 한국식 메뉴를 파는 식당 중에 고추장을 주재료로 쓰는 비율이 몇 년 사이에 확 늘었대. 2021년에는 24곳 중 하나꼴이었는데 작년에는 거의 3곳 중 하나가 고추장을 쓴다는 거야. 이게 그냥 유행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거지. 저는 그 숫자를 듣고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식당 몇 곳이 고추장을 쓴다고 그게 무슨 대수냐고요? 하지만 마크는 진지했습니다. 자기가 평론가로 산 세월이 20년인데 이런 흐름은 처음 본다는 겁니다. 보통 음식 유행은 빠르게 끓었다가 빠르게 식는데 한국면은 식기는커녕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죠. 마크는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까지 찾게 된다는 겁니다. 화면 속 주인공이 먹던 그 빨간 면을 자기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게 한 사람에서 10사람으로, 10사람에서 100사람으로 번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드라마 좀 봤다고 입맛이 바뀌겠냐고요? 하지만 마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마크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데니얼, 네가 안 가보면 내가 먼저 가서 칼럼을 쓸 거야. 한국 면에 대한 첫 칼럼은 내가 쓰겠다고. 저는 그 말에 발끈했습니다. 면에 관한 칼럼이라면 무조건 제가 먼저여야 했습니다. 15년 동안 면 칼럼의 1인자는 저였으니까요. 마크에게 그 자리를 빼앗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크는 제가 발끈할 걸 알고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게 분명했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이자 라이벌이었으니까요. 그는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그게 저를 움직이게 하는 단 하나의 단추라는 거요. 그리고 그 단추는 정확히 눌렸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가지. 와서 그 별거 아닌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 첫 칼럼은 내가 쓸 거야. 그 비빔국수인지 뭔지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내가 똑똑히 까발려주겠어. 저는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실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큰 소리는 쳤지만 일주일 전 그 차가운 면의 감각이 자꾸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만약 그 가게의 비빔국수가 제가 먹었던 그 면과 같은 거라면, 만약 그게 우연이 아니라면,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날은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그렇게 다짐을 거듭하며 저는 그 분식집을 찾아갈 날을 정했습니다. 비를 핑계로 미루고 손님 핑계로 또 미루고,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무의식 중에 저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가 평생 쌓아올린 무언가가 흔들릴 거라는 걸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밤 그 가게 앞을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차마 들어가지는 못하고 멀찍이 서 불 켜진 창문만 바라봤습니다. 작은 가게인데도 늘 사람이 북적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음식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휴대전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손님들의 발길을 빼앗아간 그 음식의 정체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도 그 빨간 면이 꿈에 나왔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그 면을 한 젓가락 집어들려다가 매번 손이 닿기 직전에 깨어났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저를 그 진실로부터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안 됐던 건지도 모릅니다. 결국 마크가 다시 한번 재촉한 다음 날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후 영업을 부주방장에게 맡기고 앞치마를 벗고 코트를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매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창문가의 눈으로 냉정하게 보고 오자. 어설픈 양념 맛에 속지 말자. 15년 칼럼. 인생을 걸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오자. 가게 문을 나서는데 봄바람이 제법 쌀쌀했습니다. 두블러.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제 안에 무언가가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미리 알고 경고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을 돌자 그 가게가 보였습니다. 간판은 낡았고 가게는 작았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나무 간판에는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은 테이블이 7개나 될까 싶을 만큼 비좁았습니다. 제 가게의 화려한 샹들리에도 고급 식기도, 잘 달인 흰 식탁보도 없었습니다. 그냥 동네 오기에 평범한 작은 밥집. 제 예상대로였죠.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나오는 음식이 먹으리 대단하겠냐고요? 그런데 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인데도요. 그 줄을 보는 순간 제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우뚝 멈췄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회사원, 가방을 맨 대학생, 유아차를 끄는 젊은 부부까지. 인종도 나이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그 작은 가게 하나를 보고 모여든 겁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가게 사진을 찍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 줄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한결같이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게 앞에서도 본 적 없는 그 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명치 어딘가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줄 끝에 섰습니다. 평생 줄을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든 셰프 데니얼 코왈스키라는 이름만 하면 가장 좋은 자리가 마련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는 시카고 한인타운의 작은 분식집 앞에서 이름 모를 사람들 사이에 끼어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줄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가게가 작아서 회전이 빨랐던 거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줄을 선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앞에서 두 여자는 벌써 3번째 방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명은 친구에게 이 진면은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는 식감이라고 열을 올렸습니다. 그 옆에 남자는 점심마다 여기 와서 줄을 서느라 회사에 매번 늦는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운 양념에 홀린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구체적인 것에 반해 있었습니다. 식감, 맛의 균형, 그런 것들이요. 평론가의 직감이 슬슬 병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20분쯤 기다렸을까?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좁은 가게 안은 빈자리 하나 없이 사람들로 가득했고 다들 빨간 면을 정신없이 비벼 먹고 있었습니다. 그릇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후루룩 면을 넘기는 소리, 맵다고 호들갑 떠는 웃음소리가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지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영어로, 또 한글로, 또 다른 나라 말로 적힌 감사 인사들이었습니다. 인생면을 만났다는 메모도 있었고 매주 온다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들을 훑어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작 비빔국수 하나에 이렇게까지. 하지만 그 중얼거림에는 어느새 조롱이 아니라 의문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한 여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사장이었습니다. 그가 김서연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저기 끝자리 비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들여다봤습니다. 메뉴는 단출했습니다. 비빔국수. 그게 거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메뉴 하나로 버티는 가게라니. 자신감인지 무모함인지. 어쨌든 저는 비빔국수를 주문했습니다. 제 가게의 메뉴판은 빽빽했습니다. 파스타 종류만 20가지가 넘었고 계절마다 새 메뉴를 올렸습니다. 메뉴가 많아야 손님 선택의 폭이 넓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게는 정반대였습니다. 오직 하나. 그 하나에 모든 걸 걸고 있었습니다. 그건 자신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출한 메뉴판을 보며 살짝 위축됐습니다. 메뉴가 하나뿐인 식당이 손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한 그릇의 완성도를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가게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주방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김서연은 면을 삶고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털어내는 동작을 군더더기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손놀림에는 묘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주방에서 살아온 제 눈에는 그게 결코 아마추어의 손이 아니라는 게 보였습니다. 면을 삶는 시간도 찬물에 헹구는 횟수도 늘 똑같았습니다. 김서연은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면을 건져 올리는 타이밍이 정확했습니다. 몸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수천 번, 수만 번 같은 동작을 반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확함이었습니다. 저는 살짝 긴장했습니다. 제가 면 동선을 초 단위로 계산하던 그 집착이 이 작은 가게에도 살아있었던 겁니다. 단지 방식이 다를 뿐이었죠. 잠시 후 제 앞에 비빔국수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붉은 양념이 면 위에 얹혀 있었고 그 위에 오이채와 삶은 달걀 반쪽, 깨가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면이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그 그릇을 노려봤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보자. 저는 젓가락을 들어 면과 양념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면과 양념이 섞이며 윤기가 돌았습니다. 한 젓가락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일주일 전 주방에서 느꼈던 그 감각이 이번에는 훨씬 더 선명하게 밀려왔습니다. 면은 차가웠지만 탄력이 살아있었습니다. 이로 끊는 순간 톡 하고 끊기는 그 식감. 이탈리아에서 제가 그토록 추구했던 알덴테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식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가운 면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알덴테는 오직 갓살만 낸 뜨거운 면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면이 식으면 전분이 굳어 식감이 죽는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면은 차가운데도 살아있었습니다. 면을 찬물에 헹궈 전분기를 걷어내고 물기를 정확히 털어낸 그 과정이 오히려 면을 더 탱탱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그 원리를 머릿속으로 더듬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만들어낸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기술이었습니다. 양념은 더 놀라웠습니다. 처음엔 매운맛이 확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매운맛이 혀를 때리고 지나가자 곧바로 은은한 단맛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단맛이 입안에 퍼질 때쯤 새콤한 신맛이 혀의 양옆을 정확히 자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의 고소함이 모든 맛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저는 평론가 생활 15년 동안 수천 가지 음식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입에 이렇게 4가지 맛이 정확한 순서로 도착하는 음식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한두 가지 맛이 지배하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묻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양념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마치 4명의 연주자가 각자 자기 차례를 정확히 지키는 사중주처럼 매운맛 다음에 단맛, 단맛 다음에 신맛, 그리고 고소함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입안에서 그 순서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매운맛, 단맛, 신맛, 고소함. 4가지 맛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정확히 순서를 지켜 차례차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악보처럼요. 저는 한 젓가락을 더 먹었습니다. 또 한 젓가락.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매번 똑같았습니다. 첫 입이나 다섯 번째 입이나 맛이 도착하는 순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했습니다. 우연이라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었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15년 칼럼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면을 식혀서 내는 셰프는 자기 면에 자신이 없는 셰프라고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이 면은 차갑게 식어야만 이 식감과 맛의 순서가 완성되는 음식이었습니다. 뜨거웠다면 면은 양념에 불어 퍼졌을 테고 맛의 순서는 다 뭉개졌을 겁니다. 차가움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이 음식의 핵심이자 무기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차가움을 면의 적이라고만 여겼습니다. 면을 식히는 건 셰프의 게으름이거나 무능이라고요. 그런데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은 차가움을 적이 아니라 도구로 길들인 겁니다. 뜨거움이 줄 수 없는 탱탱함, 뜨거움이 흐트러뜨리는 맛의 순서를 차가움이 오히려 단단히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도망쳐온 그 차가움 속에 제가 모르던 또 다른 면의 세계가 통째로 들어있었던 겁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제 파스타는 뜨거울 때가 전부였습니다. 손님 앞에 늦게 도착하면 면이 불어 퍼지고 소스가 분리되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45초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비빔국수는 정반대였습니다. 식을수록 완성되고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면은 시간과 싸우는 음식이고 이 차가운 면은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같은 면인데 시간을 대하는 철학이 정반대였던 겁니다. 저는 그 차이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거의 다 비웠습니다. 평론가로서 분석하려고 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냥 맛있게 먹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실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김서연이 빈 그릇을 치우러 왔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입에 맞으셨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대부분 차가운 면이라고 무시하다가 한 그릇 다 비우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음식의 단점을 조목조목 짚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업적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면 왜 식혀서 내는 겁니까? 그리고 이 양념 도대체 무슨 비율로 만드는 거죠? 매운맛, 단맛, 신맛이 이렇게 정확하게 순서대로 오는 게 우연일 리가 없는데요. 김서연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손님, 혹시 음식 하시는 분이세요? 보통 손님들은 그냥 맛있다 맛없다 하시는데 맛의 순서를 짚으시네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파스타 레스토랑을 한다고. 그러자 김서연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방 안쪽을 향해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나와보실래요? 면 좀 하는 손님이 오셨어요. 주방 안쪽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작은 체구에 허리가 살짝 굽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김서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이 이 가게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저는 그 눈빛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노인의 손은 거칠고 마디가 굵었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만들어 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몇 개 보였습니다. 아마 뜨거운 소치나 칼을 대고 베인 자국이겠죠? 저는 그 손을 보는 순간 볼로냐의 노장 셰프가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한 가지에 바친 사람의 손은 나라가 달라도 비슷한 법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관계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본능적인 존경심이 솟아올랐거든요. 그 노인은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면을 한다고? 그럼 한번 맞춰보시오. 이 양념에 들어간 게 뭔지. 저는 그 도전적인 말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평론가의 자존심이 발동했죠. 저는 빈 그릇에 남은 양념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봤습니다. 고추장, 식초, 설탕, 참기름, 그리고 마늘. 거기까지는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은요? 이 정확한 비율은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수백 가지 소스를 분석해봤습니다. 토마토와 바질, 마늘과 올리브유의 비율을 혀끝으로 잡아내는 게 제 특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념 앞에서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5가지 재료인데 그 재료들이 서로 너무나 정교하게 맞물려 있어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가늠이 안 됐습니다. 마치 정밀하게 깎인 톱니바퀴 같았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균형이었습니다. 저는 양념을 한 번 더 찍어 맛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제 표정을 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50년이요? 내가 이 비율을 지킨 게 고추장 몇 숟갈, 식초 몇 방울, 설탕 몇 그램. 하루도 어긴 적이 없지. 이건 양념이 아니라 약속이야. 50년. 그리고 약속. 그 두 단어가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연이라 여겼던 그 맛의 순서가
사실은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은 정밀함의 결과였다는 것을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저는 양념이라는 말을 가볍게 써온 사람이었습니다. 양념은 면을 못 만드는 사람이 기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노인에게 양념은 약속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하루도 어기지 않은 약속. 매일 아침 같은 손으로, 같은 비율로,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온 약속. 저는 그 무게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 그릇의 비빔국수 뒤에 반세기의 정밀함과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 가게에 온 건 음식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평생 모르고 살아온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노인은 그런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내일 또 오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다시 그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배우러 온 사람으로서였습니다. 노인은 저를 주방 안쪽으로 들였습니다. 평생 손님을 평가하던 제가 그날은 평가받는 자리에 섰습니다. 주방은 좁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면 어깨가 부딪힐 정도였죠. 하지만 그 좁은 공간은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도구가 제자리에 있었고 양념통은 크기와 순서대로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돈된 풍경을 보며 다시 한번 긴장했습니다. 어수선한 주방에서는 결코 한결같은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돈 자체가 50년 내공의 증거였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서연이 그렇게 부르라고 했거든요. 어머님은 양념 만드는 과정을 제 앞에서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제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막연히 한국 가정식이란 손맛, 그러니까 감으로 대충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울을 쓰고 있었습니다. 고추장을 정확히 계량하고 식초를 작은 계량 스푼으로 정확히 떠넣고 설탕의 양을 그램 단위로 맞췄습니다. 마늘은 미리 정해진 분량만큼 다져두고 참기름은 마지막에 정확한 방울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어머님의 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고추장을 뜰 때도 식초를 부을 때도 정확히 같은 양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마치 손끝에 눈금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음식의 손맛이란 게 막연하고 즉흥적인 거라고 깔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손맛은 즉흥이 아니라 수만 번의 반복으로 몸에 새겨진 정밀함이었습니다. 그 정밀함 앞에서 제 편견은 부끄럽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걸 매번 이렇게 계량하세요? 그냥 손에 익은 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은 양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에 익는다고 비율이 변하면 안 되지. 어제 온 손님이 오늘 또 왔는데 맛이 다르면 그게 무슨 가게야?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그게 우리 집 맛이지. 어머님은 양념을 만들 때마다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노트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비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와 추울 때 식초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법, 고추장의 묵은 정도에 따라 설탕을 더하는 법까지 빼곡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단순히 같은 비율을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절과 재료의 상태까지 계산해서 결과로 나오는 맛은 언제나 똑같게 맞추는 정밀함이었던 겁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거의 공학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감을 배웠습니다. 볼로냐의 노장 셰프는 늘 손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소스의 농도, 면의 익힘, 간의 세기까지 모두 감으로 잡는 게 진짜 요리라고요. 저는 그 가르침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제 손은 저울보다 정확하다고 믿었습니다. 손님이 제 파스타를 칭찬할 때마다 저는 이게 다 제 감 덕분이라고 으스댔습니다. 같은 메뉴라도 그날의 재료와 제 컨디션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그 차이를 저는 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맛이 조금 다른 건 셰프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요. 저는 그 미묘한 변주를 자랑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정반대였습니다. 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은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니까 손이 아니라 숫자를 믿는다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맛을 내려면 감이 아니라 정확한 계량이 답이라는 거죠. 어머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손님이 좋아하는 맛을 한번 만들었어. 그럼 그 손님이 다음에 또 왔을 때 그 맛을 똑같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매번 다르면 손님은 무얼 믿고 우리 집에 오겠어? 저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가게 단골들이 매번 조금씩 다른 제 파스타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그제야 처음으로 떠올랐거든요. 어쩌면 그들은 제가 자랑하던 그 변주 때문에 떠난 건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두 가지 철학 사이에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제 감과 어머님의 계량. 어느 쪽이 옳은가? 한참을 고민하다 깨달았습니다. 둘 다 옳았습니다. 다만 목적이 달랐던 겁니다. 제 감은 매번 새로운 최고의 맛을 향했고
어머님의 계량은 매번 똑같은 신뢰의 맛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게가 50년을 버티려면 새로움보다 신뢰가 먼저라는 걸 저는 그 작은 주방에서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매일 그 가게를 드나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양념의 비밀을 조금씩 보여줬습니다. 고추장은 단순한 고추장이 아니었습니다. 매운맛과 단맛, 감칠맛이 발효를 통해 한 덩어리로 응축된 양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고추장이 그냥 매운 양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콩과 고춧가루, 곡물이 오랜 시간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양념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매운맛뿐 아니라 깊은 감칠맛과 은은한 단맛이 함께 들어있다고요. 저는 그제야 비빔국수의 양념이 왜 그렇게 입체적이었는지 이해했습니다. 매운맛 하나가 아니라 발효가 만들어낸 수십 가지 맛이 한 숟갈 안에 응축되어 있었던 겁니다. 서양에 이런 발효 양념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로 복합적인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크가 던졌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식 식당의 고추장 사용 비율이 몇 년 사이 24곳 중 하나에서 3곳 중 하나로 늘었다는 그 숫자. 그게 단순한 유행 통계가 아니라 이 양념 자체의 힘을 증명하는 숫자였던 겁니다. 미국 셰프들이 고추장을 쓰기 시작한 건 단순히 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의 양념 안에 매운맛, 단맛, 감칠맛이 다 들어있어서 다른 양념을 여러 개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이고 깊고 완성도 높은 양념, 그게 고추장이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주방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소스 하나를 만들려면 토마토를 졸이고 허브를 더하고 마늘을 볶고 몇 시간씩 불 앞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추장은 그 모든 과정을 발효라는 시간이 대신해준 양념이었습니다. 셰프가 몇 시간 걸려 만들 깊이를 한 숟갈로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셰프들이 앞다투어 고추장을 쓰기 시작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마크가 던진 그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의미였는지 실감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밤 제 가게로 돌아와 종이에 숫자를 적어봤습니다. 미국 성인 10명 중 8명이 매운맛을 즐긴다. 한국식 식당의 고추장 사용 비율이 3년 만에 거의 2배가 됐다. 세계 라멘 시장은 작년 기준 550억 달러였는데 5년 뒤엔 1000억 달러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다. 5년 만에 거의 2배에 가까운 성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한 음식 분야가 5년 만에 2배로 자란다는 건 산업으로 치면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자동차도 가전제품도 이렇게 빠르게 시장이 커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면이, 그것도 한국에서 시작된 면 문화가 그 성장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잘한다고 자부하던 면이 정작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산업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추장 하나만 떼어봐도 세계 시장 규모가 작년에 3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양념 하나가 이만한 시장을 만든다는 건 그 양념에 그만한 보편적인 힘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전통 양념이 국경을 넘어 인종과 입맛이 제각각인 사람들의 식탁에 오른다는 것. 그건 결코 우연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차 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설득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38억이라는 숫자 뒤에 어머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정밀한 손길이 쌓여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흩어진 통계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 숫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매운맛을 즐기는 미국인이 8명 중 8에 가까워지고 그 입맛을 받아줄 고추장 식당이 빠르게 늘고 그 흐름을 타고 면 시장 전체가 2배로 부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따로 노는 숫자가 없었습니다.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모든 걸 일시적 유행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만들고 그 호기심이 고추장 같은 양념의 깊은 맛으로 이어지고 그 맛이 다시 면 요리로 번지는 거대한 흐름.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옆 사람이 빠지고 한 식당이 고추장을 쓰면 옆 식당도 따라 쓰는 도미노 같은 연쇄였습니다. 실제로 제 가게 손님들이 그랬습니다. 한 명이 그 분식집에 다녀와 다른 손님에게 이야기하고 그 손님이 또 다른 손님을 데려가고 2블록 떨어진 작은 가게 하나가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번져 제 가게 점심 매출의 3분의 1을 가져간 겁니다. 저는 그 연쇄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흐름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코앞에 파도를 두고 먼 바다만 바라보던 셈이었죠. 손에 든 펜이 떨렸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면을 한다고 자부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면 문화를 가장 가까이서 비웃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머님이 이 양념을 만들기 시작한 건 한국이 아직 가난하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전변한 재료가 없어서 있는 재료로 최대한 맛을 내야 했다고요. 고추장 한 숟갈에 식초 몇 방울, 설탕 조금. 그 가난한 밥상에서 어머님은 적은 재료로 최대의 맛을 끌어내는 법을 익혔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어린 시절은 전쟁이 막 끝난 뒤였다고 합니다. 쌀 한 톨이 귀하던 시절, 밀가루 국수 한 그릇이 온 식구의 한 끼였다고요. 고기는 꿈도 못 꾸고 채소 몇 가지와 양념 약간으로 그 면을 어떻게든 맛있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님의 친정어머니가 그 비율을 처음 잡았다고 했습니다. 모자란 살림에서 한 방울의 식초, 한 꼬집의 설탕까지 아껴 쓰며 가장 맛있는 균형을 찾아낸 겁니다. 그 비율이 딸에게 다시 손녀에게 이어져 50년을 내려온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 그릇의 면 뒤에 3대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난해서 정밀해진 거야.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재료가 넘쳤으면 이렇게 비율을 따지지도 않았겠지. 모자라니까 한 방울도 허투루 쓸 수가 없었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한 그릇의 비빔국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가난을 정밀함으로 이겨낸 한 사람의, 한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부족함을 변명 삼지 않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무기로 바꾼 정신. 그 정신이 한 그릇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가 지금은 그 음식과 문화가 미국 한복판까지 들어와 줄을 세우는 나라. 이 비빔국수 한 그릇이 어쩌면 그 나라 전체를 닮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없는 것을 한탄하는 대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정밀하게 다듬어온 사람들. 그 끈질긴 정신이 양념 한 숟갈에도 나라 하나에도 똑같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손끝이 저릿할 만큼 묵직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15년 칼럼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도 가장 정직한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평생 자신만만하던 제 목소리가 그날만큼은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탈리아에서 감으로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최고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머님은 50년째 똑같은 비율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과학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차가운 면이 실패라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15년 동안 신문에 그렇게 써왔어요. 그런데 이 면은 차갑게 식혀야만 완성되는 면이더군요.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어머님은 제 말을 다 듣더니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틀린 걸 아는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지. 그 한마디에 저는 끝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남을 평가하며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누군가에게 졌다고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가 이상하게도 제 가슴을 후련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이기는 데만 익숙했던 제가 진심으로 졌다고 인정한 그 순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 하나가 스르르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면을 한다는 자부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저를 키운 동시에 저를 좁은 우물에 가둬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 우물에서 빠져나온 그날, 저는 처음으로 면이라는 세계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세계의 문을 한국의 작은 분식집이 열어준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님에게 배운 그 차가운 면의 설계를 제 방식으로 풀어내보고 싶다는 것이었죠. 저는 며칠 밤을 주방에서 보냈습니다. 직원들이 다 퇴근한 빈 주방에서 저는 면을 삶고 찬물에 헹구고 식히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차가운 면에 어울리는 소스를 만들기 위해 토마토를 졸이고 올리브유와 식초의 비율을 바꿔가며 시험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재료로 한국에서 배운 차가운 면의 원리를 구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비빔국수를 그대로 베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어머님의 50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그 원리를, 차가움을 무기로 쓰는 그 설계를 제가 평생 다뤄온 이탈리아 면에 녹여내고 싶었습니다. 배운 것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을 제 것으로 소화하는 일. 그게 진짜 배움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면이 너무 풀어지거나 소스가 면을 겉돌거나 맛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님의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계량. 정확한 계량. 저는 그동안 무시했던 저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감 대신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브유 몇 그램, 식초 몇 밀리리터, 면을 헹구는 횟수 몇 번,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숫자로 적기 시작하자 실패한 이유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는 식초가 조금 많았고
그제는 면을 덜 헹궜다는 게 기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밤에만 의존했다면 영영 몰랐을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머님이 왜 그토록 계량에 집착했는지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신기한 건 숫자를 적기 시작하면서 제 감 자체도 더 날카로워졌다는 겁니다. 매번 어림짐작하던 양을 정확히 알게 되니까 어느 날은 그 기준에서 살짝 벗어나도 무엇이 달라졌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계량은 감을 죽이는 게 아니라 감을 더 정확하게 다듬어주는 도구였던 겁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 둘을 적으로만 여겼는데 사실은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였습니다. 2주가 지났을 무렵 드디어 제 마음에 드는 차가운 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이탈리아 면을 차갑게 식혀 토마토와 바지를 졸인 소스에 비벼낸 요리였습니다. 한국 비빔국수에서 배운 맛의 순서를 살려 한 입에 새콤함과 단맛과 고소함이 차례로 오도록 설계했습니다. 차가운데도 면이 탱탱하게 살아있었고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요리를 식탁에 올려놓고 일부러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면이 식고 시간이 지나면 음식은 죽는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30분 뒤에 먹은 그 면은 간만 들었을 때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소스가 면에 더 깊이 배어 맛이 한층 진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빈 그릇을 앞에 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적이라 믿었던 시간이 이제는 제 요리의 친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요리를 제 가게 메뉴에 조용히 올렸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15년 동안 차가운 면을 비웃던 셰프가 갑자기 차가운 면을 내놓는다니 비웃음을 살까봐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에 한두 명이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입 먹고 보인 표정이 일주일 전 제가 그 분식집에서 지었던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눈이 동그래지고 젓가락질이 빨라지고 옆 사람에게 이거 한번 먹어보라며 권하는 그 표정이요. 그 한두 명이 입소문을 냈고 며칠 만에 그 메뉴는 제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리가 됐습니다. 어떤 손님은 이 차가운 면 때문에 일부러 점심마다 찾아왔습니다. 또 어떤 손님은 한국 비빔국수와 제 요리를 둘 다 먹어봤다며 두 음식이 형제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요리가 한국 비빔국수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았다는 인정처럼 들렸거든요. 그동안 제 가게를 떠났던 단골들의 얼굴이 하나둘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변화를 신기해하면서도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게 앞에 한동안 보지 못했던 줄이 다시 생겼습니다. 저는 그 줄을 보며 창밖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떠나갔던 손님들이 돌아온 겁니다. 제가 고집을 버리고 무릎을 꿇고 배운 그 한 그릇 덕분에요. 한때는 그 줄이 사라진 게 제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줄이 제가 변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줄 선 사람들 중에는 예전 단골도 있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가게를 찾는 이유가 더 이상 제 이름값이나 화려한 인테리어 때문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저 한 그릇의 좋은 음식, 그거면 충분했던 겁니다. 어머님이 50년 동안 지켜온 그 단순한 진리를 저는 그제야 제 가게 앞줄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크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끝까지 회의적이던 그 마크가요. 마크는 새 메뉴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데니얼, 네가 차가운 면을 메뉴에 올렸다고? 네가? 면의 온도가 인격이라던 그 데니얼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차가운 면 요리를 그의 앞에 내놓았습니다. 마크는 못 믿어온 표정으로 한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마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씹지도 삼키지도 못하고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분식집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잠시 후 마크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10년 넘게 봐온 마크였지만 그가 그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마크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젓가락을 들어 한 입을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차가운 면이라고? 어떻게 식었는데 이렇게? 마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마크는 평론가로서 20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이라면 저 못지않은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차가운 면 한 그릇 앞에서 말문이 막힌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일주일 전에 저를 봤습니다. 누군가의 신념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이번에는 제가 지켜보는 입장이 된 거죠. 그릇을 비운 뒤 마크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당혹과 인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데니얼, 마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한국면에 대한 첫 칼럼은 안 쓸게. 그건 네가 써야 할 것 같아. 너만큼 이걸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없을 테니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15년 만에 가장 어려운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칼럼의 첫 문장을 평생 단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15년 동안 차가운 면을 실패라 가르친 나는 완전히 틀렸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평론가로서 자기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건 어쩌면 직업적 자살일 수도 있었습니다. 독자들이 등을 돌릴지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 단호함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실망할지도 몰랐죠. 저는 키보드 앞에서 몇 번이나 손을 멈췄습니다. 이 한 편의 칼럼이 나가면 15년 동안 쌓아온 제 권위가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연의 1인자 데니얼 코왈스키가 차가운 면에 굴복했다고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모르죠. 제 안에 오래된 자존심이 계속 속삭였습니다. 그냥 모른 척해? 그 분식집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잖아. 굳이 네 입으로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 그 속삭임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틀린 걸 아는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라는 그 말이요. 저는 제 편견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국의 작은 분식집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 차가운 면 한 그릇 뒤에 어떤 정밀함과 역사가 담겨 있는지를 솔직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같은 비율을 지켜온 한 노인의 손에 대해 썼습니다. 가난을 정밀함으로 이겨낸 3대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차가움을 약점이 아니라 무기로 바꾼 그 지혜에 대해 썼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쓸 때마다 그 작은 분식집의 풍경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빨간 면을 비비던 손님들, 메모지로 가득했던 벽, 그리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던 어머님의 눈빛까지요. 칼럼을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 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평생 옳다고 믿어온 것을 내려놓는 일이 이렇게 후련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칼럼은 제가 예상한 것과 정반대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독자들은 등을 돌리기는커녕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응원을 보내왔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평론가는 처음 본다는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독자는 그 칼럼을 읽고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찾아가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정직함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배웠습니다. 문득 지난 20년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볼로네의 지하주방에서 반죽을 치대던 청년, 45초에 목숨 걸던 셰프, 차가운 면을 비웃던 칼럼니스트.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이 한 편의 칼럼에 도달하기 위한 길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면을 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면을 통해 저 자신을 그리고 겸손을 배우는 긴 여정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겁니다. 그 칼럼이 나간 뒤 저는 어머님과 김서연을 제 가게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차가운 면 요리를 그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스승에게 숙제를 검사받는 학생이 된 기분이었죠. 어머님과 김서연은 제 가게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신 식탁보, 그동안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것들을요. 어머님은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내놓은 차가운 면 요리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는 평생 받은 어떤 평론보다 더 긴장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신문에 제 요리가 호평을 받았을 때도 이렇게 떨리진 않았으니까요. 어머님은 천천히 한 젓가락을 맛보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제 자네도 약속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됐구먼. 그 한마디에 저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평생 흘리지 않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뉴욕의 한 푸드박람회 부스 앞에 서 있습니다. 제 손에는 차가운 면 한 그릇이 들려 있습니다. 1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차가운 면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데니얼 코왈스키라니요. 박람회 주최 측은 저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차가운 면 문화에 대해 강연을 해달라고요. 원래 1인자였던 제가 어떻게 한국 비빔국수를 만나 변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거였습니다. 제 칼럼이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저는 어느새 한국면 문화를 미국에 알리는 전도사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스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작은 분식집 앞의 줄과 똑같았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제가 그 면을 직접 만들어 사람들에게 건네고 있다는 것이었죠. 부스 뒤편에는 제 차가운 면 요리의 사진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비빔국수에서 영감을 받은 차가운 면. 저는 그 문구를 직접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요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뿌리를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서 온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음식이 미국 박람회에서 이렇게 대접받는 걸 보고 그분들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 입 먹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 게 저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커지고 옆 사람을 붙잡고 호들갑을 떠는 그 표정. 1년 전 제가 지었던, 그리고 마크가 지었던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강연 시간이 되어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객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셰프도 있었고 평론가도 있었고 그냥 음식을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1년 전 그 차가운 면 한 그릇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1년 전까지 저는 한국 음식을 양념으로 덮은 음식이라고 비웃던 사람이었다고. 차가운 면은 셰프의 실패라고 신문에 15년을 써온 사람이었다고요.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애 1인자로 알려진 제가 그런 고백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부끄러움이야말로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사람들에게 숫자 몇 개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성인 10명 중 8명이 매운맛을 즐긴다는 것. 한국식 식당의 고추장 사용 비율이 몇 년 만에 거의 2배가 됐다는 것. 세계 라면 시장이 5년 안에 2배 가까이 자랄 거라는 전망. 고추장 하나만으로도 세계 시장이 38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뿌리매림입니다. 한국 면 문화는 미국 식탁에 잠깐 머물다 갈 손님이 아니라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한 주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숫자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혀가 알고 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앞줄에 앉은 한 젊은 셰프는 제 말을 받아 적느라 바빴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년 전 제가 그 분식집 주방에서 어머님의 손놀림을 받아 적던 그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배움은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머님에게 배운 것을 이제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강연 마지막에 어머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하루도 비율을 어기지 않은 한도인. 가난한 시절 적은 재료로 최대의 맛을 끌어낸 3대의 지혜. 그리고 차가움을 약점이 아니라 무기로 바꾼 그 정신. 저는 그것이야말로 한국 음식의 진짜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려한 양념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끈질긴 정밀함이라고요. 강연이 끝나자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박수를 들으며 1년 전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면을 비웃으며 와인잔을 기울이던 그 오만한 남자를요. 만약 그날 제가 그 차가운 면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면 저는 지금도 좁은 우물 안에서 면을 다 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강남회가 끝난 뒤 저는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뉴욕에서 어머님 이야기를 했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머님의 50년에 박수를 보냈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런다며 어머님은 수줍어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명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 면을 좋아하더냐고요? 저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답했습니다. 한참 말이 없던 어머님이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만들던 음식이 이제 부자 나라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았구먼. 그 한마디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전화기 너머로도 묵직하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좋은 것은 결국 알아본다는 것을요. 차가운 면이 처음에는 낯설고 우습게 보여도 그 안에 진짜 실력과 정성이 담겨 있다면 사람들은 결국 알아봅니다. 북경도, 편견도, 15년 묵은 신념도 결국 한 그릇의 진심 앞에서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의 음식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식탁 한가운데에 올랐습니다. 그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한 방울의 식초까지 아껴가며 최고의 맛을 찾아낸 사람들. 그 끈질긴 정성이 수십 년 쌓이고 쌓여 마침내 국경을 넘은 겁니다. 저는 그 흐름의 한복판에서 제 눈으로 그 기적을 똑똑히 목격한 증인이 된 거죠. 저는 여전히 시카고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뉴판 한가운데에는 그 차가운 면 요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어머님처럼 저울을 꺼내 정확히 계량을 합니다. 감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제 가게 주방벽에는 작은 노트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어머님의 노트를 본떠 제 차가운 면의 비율을 적어둔 노트입니다. 올리브유 몇 그램, 식초 몇 밀리리터, 면을 헹구는 횟수까지요. 직원들은 처음에 제가 너무 깐깐해졌다며 놀랐습니다. 예전에 저는 감으로 한다고 큰 소리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손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화려한 손기술이 아니라 한결같은 정밀함이라는 것을요. 가끔 손님들이 묻습니다. 셰프님, 이 차가운 면은 어디서 영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시카고의 작은 한국 분식집에서요. 거기 50년 된 비빔국수가 있는데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손님들은 그 말을 듣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가게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그 한 그릇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제가 1년 전 손님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요. 차가운 면 한 그릇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단지 요리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겸손이었고 정직이었고 그리고 좋은 것을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멀리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시작되어 제 작은 주방까지 흘러왔다는 사실이 저는 지금도 가슴 벅찹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